그 처음에 이 북리뷰를 한다고 했을 때 좀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볶음밥을요? 그게 아니,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양주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 양주가 우리 중국집 가면 또 양주 볶음밥이라는 또 볶음밥이 있길래 도대체 있죠, 둘이 있죠. 무슨 아니, 관련이 있느냐. 이게 아마 우리가 요즘으로 생각하면 한남대교에서 서울 톨게이트 갈 때까지 거기 구간이 엄청나게 막히잖아요. 들어갈 때 나올 때 이럴 때 엄청나게 막히는데 그런 거랑 또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딱 그거네. 그 장강에서도 오고 밑에 있는 저기 강소성에서도 대관성에서 운하가 와서 어. 거기서 정체가 되니까 배 세워놓고 잠깐 내려가지고 이제 호로록 그래, 겹쳐 이 이제 얘기도 양주 하고. 볶음밥 딱 먹고 다시 배에 올라타서 쭉 가고 뭐 대충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아, 재밌습니다. 아, 역시 이런 게 또 들어가야 재밌어. 언제 먹으러 갑시다. 대역주인이다. 예, 안녕하세요. 대역대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북리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리뷰는 이 조영원 선생님의 대운하 시대 1415년부터 1784년까지 부제목은 중국은 왜 해양 진출을 주저했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신 조영원 선생님은 지금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 동양사학과 석박사를 하셨고요. 영천대 사회경제사 및 동아시아 해양사 전공을 하십니다. 박사 논문을 바탕으로 대운하와 중국 상인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옆에 보이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이 명청시대 해안 양주 지역의 휘주상인, 지금의 안위성이거든요. 이 지역의 상인의 사회 경제적 성장을 분석한 거고요. 휘주 상인의 성공 배경인 대운하 문제를 매우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운하 시대는 이 대운하와 중국 상인이란 책을 이제 좀 더 시야를 확장한 건데, 이 대운하와 중국 상인에서의 시야를 좀 글로벌 히스토리 그리고 해양사적 차원에서 확장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문제의식을 보면 결국은 부제가 말하는 겁니다. 영청시대 중국은 왜 해양 진출을 주저했는가, 이 문제인데 결국 이 책의 답은 명청대의 이제 수도가 북경이 되면서 북경과 강남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통한 이 좋은, 그러니까 세금 운동이 중시가 됐고, 그리고 수도 북경에 대한 안보 우선 정책, 그리고 대운하 관리 문제가 중요시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운하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다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는 이 해금의 시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국가적인 물류는 이 해금 정책을 통해서 통제를 하면서 국제적인 물류는 일부 항구를 열어두면서 해외 무역을 시도하는 통제 무역과 그리고 국가의 관리 밖에서의 그런 밀무역이 성행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구조를 보면 대운하를 둘러싼 8가지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각 장마다
이 장의 말미에 동시대의 유럽의 경우와 비교를 많이 해놨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목도 보시다시피 대운하 시대잖아요. 그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좀 의식한 이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총 8가지 에피소드를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1415년 중국에서는 명나라 영락제의 국경 천도가 진행이 되면서 이 해상으로의 그 세금 운송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대운하를 통한 좋은 체제가 마련이 되고 이 시기 반대편의 포르투갈에서는 세우타라는 이 아프리카의 도시가 점령이 되면서 포르투갈이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걸 강조를 하고 1492년엔 운다 아분법이란 그 세금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이 대운하를 이용하는 이런 세금 제도가 마련이 발달이 되고 대운하를 통해서 이 휘주 상인이 대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편인 1492년에는 이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이렇게 8가지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는데 나머지 것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일단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걸 간단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과 서양의 대비를 매우 분명히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결론을 보자면 결국은 수도 북경의 안보 문제와 그리고 중국 내에서의 해양 세력에 대한 두려움, 이거는 해양 세력은 명나라 때는 주로 외구의 문제, 그리고 청나라 때는 서양의 문제, 이런 해양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대운하를 중심으로 한 국가 체제가 성립하게 되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대운하를 중심으로 한 또 국제 물류 체제가 성립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책에서는 중국이 결국 해양 진출을 추저한다고 결론을 내는데요. 이 추저라는 말은 뭔가 완전히 중국이 그 해양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자신 있게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맥없이 물러서지 않는 이중적인 상태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좀 장점을 보자면 글이 매우 읽기가 편합니다. 투월성. 그러니까 이게 학술적인 서적인데 상당히 재밌게 쓰여졌습니다. 에피소드별로 또 구성을 했고 문장도 상당히 그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 편하게 되어 있어서 학술성도 겸비를 하고 좀 대중성도 겸비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대운하를 하면
우리가 흔히 중국사의 맥락에서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대운하라는 그런 제도 혹은 공간을 이제 글로벌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점에서 상당히 참신성이 있고, 그리고 중국과 유럽을 극명하게 대비를 시켜서 중국이 왜 해양 진출을 주저했는가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에도 티가 있죠. 이 책에도 단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겁니다. 이건 읽으면서 좀 일부 무리한 논지를 전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양과 이 서양을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논지를 무리하게 전개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1666년에 이 대운하 근처에 후송로에 있던 이 양주라는 도시에 이 천비궁이란 게 재건이 되거든요. 이게 천비궁이 그 중국의 전통 신앙이에요. 해양 신앙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대운하 그 내륙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을 또 얘기를 하면서 뭔가 중국이 좀 내륙으로 이제 해양에서 좀 내륙으로 주의를 옮기게 됐다. 이걸 좀 설명을 하는데, 이거에 대비를 시켜서 뉴턴의 만유인력 사건을 또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천문학이 또 발달이 되고, 이걸로 인해 서양이 해양으로 진출을 더 하게 됐다, 활성화하게 됐다는 건데, 약간 저는 읽으면서 너무 좀 무리한 연결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맥락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중국에서는 좀 종교적인 문제로 좀 해결을 하고, 또 해양에서 내륙으로 더 눈길을 돌릴 때 뭔가 서구에서는 그런 이성적인 과학적인 것을 좀 더 탐구를 하고 해양으로 눈을 더 돌렸다, 이걸 설명하려는 건데, 이게 과연 연결이 가능할까? 좀 무리한 연결은 아닐까 보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 이제 계속 해양으로 이제 세금을 운송하는 기능을 중국에서 막고 이제 대운하로만 이제 세금 운송을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중국의 해양 진출 혜택을 바랄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해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뭔가 해상 무역의 문제도 있고, 원양 무역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그 해운 조운의 문제로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질문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대운하 시대 속에서 그런 화교들은 어떤 존재였는가? 예,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화교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을 하고 밖으로 해상으로 나갔거든요. 이들 화교의 존재는 어떻게 대운하 시대에 설정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의 평을 마치고요. 또 한 줄 평을 간단히 내리자면 제가 좀 거창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결국 대운하로 17, 18세기 중국과 세계를 넘나드는 흥미로운 지적 여행 같은 책이었다. 이렇게 한 줄로 이 책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 대역주의이다. 저 이거 책을 이제 듣고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이 책의 제목 자체가 이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415년을 시작점으로 했고 1784년을 이제 마지막 대운하 시대의 종점으로 봤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대운하라는 게 수나라 때 이미 수양제가 만들었고 또 그 이후에 당나라나 송나라 때도 굉장히 활발하게 쓰인 걸로 아는데 왜 시작점을 1415년으로 굳이 잡아야 했는지 또 궁금하고 그 다음에 종점인 1784년을 봤었을 때 그 이후에도 청나라가 계속 존속이 됐고 대운하가 여전히 중요성을 갖는데 왜 끝 시점을 이걸로 잡아야 했을까라는 그런 시기 문제에 대한 좀 의문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우선 전공하신 분야가 또 명성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크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여기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게 대운하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국가 시스템에서 대운하와 또 중요한 것이 이제 국경을 중심으로 한 방어 시스템의 확립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물을 어떻게 북경으로 옮길 것인가 이거의 문제가 매우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경을 본격적으로 중국이 수도로 정한 게 물론 원도에 있었지만 좀 그것이 이제 대운하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게 영락제 때부터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원래 같은 경우는 해운도 같이 했었거든요. 이게 대운하뿐만이 아니라 해운도 동시에 했는데 명대가 되면서 이제 대운하로 일원화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를 1419년 고쯤으로 했고 그리고 1784년을 왜 종점으로 했는가의 문제는 이때가 이제 걸륭제가 대운하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그 강남 tun행을 하는 시기고 이 이후로 황제들이 이제 강남으로도 tun행을 안 하고 좀 더 대운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서양 세력이 이제 예전에는 그 1780년대 이전에는 광동 지역에 주로 출몰을 했다면 요 이후가 되면 강남 지역에도 출몰을 하고 그리고 경국 같은 경우는 북경이나 그 열화로 가서 직접 황제와 통상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서구에 대한 도전이 좀 더 본격화된
시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그 발표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좀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던 것 중에 화교 문제를 언급해 주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좀 동의하는 바인데 이 책의 어떤 주제가 중국 내부의 어떤 그 대운하가 중심이 되긴 하지만 결국 그 부제가 이 핵심적인 이 저자의 질문이잖아요. 해양 진출을 주저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아가긴 나아갔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아갔다고 했지만 실제 이 시기 명청 시기에 그 동남아나 쪽을 보면 화교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쪽을 이주하거나 이렇게 활동을 하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인들이 단순히 그냥 동남아에서 거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중국 내지하고도 되게 밀접하게 이렇게 교류 관계를 맺었다고 알고 있는데 좀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는지 혹은 만약에 이게 언급이 안 된다면 뭐 왜 이런 내용들은 좀 누락이 된 건지라는 그런 질문이 좀 듭니다. 예, 좋은 지적이시고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런 문제가 왜 벌어졌나 생각을 해보면 이 책에서 그 중국은 왜 해양 진출을 주저했는가 그래서 이 중국이 누구를 지칭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서 주로 말하는 중국은 결국은 민간보다는 약간 정부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뭔가 그 화교들은 이제 국가의 법적 밖의 존재들이었거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화교를 설명을 못한 것 같고 또 화교를 또 끼워 얻으려고 하면 또 대운하 문제랑은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 화교들은 기본적으로 중국 동남부 해안 쪽을 기반으로 많이 활동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대운하를 얘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대운하랑 같이 얘기하긴. 다만 이게 좀 논리적인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내륙적인 성격의 이 대운하를 얘기하면서 이 해양 문제를 또 얘기를 하려니까 결국은 배제되는 그런 요소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결국 화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역죄인이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되게 속세와 관련된 질문인데, 제가 볼 때는 대운하는 돈 벌 수 있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통이랑 운송 관련돼 있는 거니까 돈이 많이 되죠. 그래서 쿠팡도 그렇고. 두 번째는 국가랑 관련된 일이에요. 국가랑 관련된 일이면 돈이 다 되거든요. 또 나라 세금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대운하는 국가랑도 관련돼 있고 또 유통, 운송이라는 거대한 사업이랑도 관련돼 있어서 아주 많은 이권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질문은 그래서 대운하라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돈을 벌고 실제로 이득을 본 거는 누구인가? 요런 혹시 세력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있으면은 간단히 소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발표를 할 때도 좀 언급을 했고 그리고 조영원 선생님이 박사 논문 때부터 주목했던 존재들 바로 양주 지역의 그 휘주 상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이제 그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 세금을 납부를 하고 그거에 대가로 이제 소금 전매권을 또 얻기도 하고 또 국가와 협력하는 대가로 이제 그 지역에서의 명성도 획득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운송 뭐 배라든가 운송에 필요한 인력 그런 거는 물론 국가에서도 일부 좀 뭐 병력을 좀 지원을 해줄 수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위주 상인들이 고용한 그런 운송 업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혜택을 많이 본 것은 그 양주 지역의 위주 상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대역주인이다. 저도 좀 궁금하달까? 궁금하다기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따로 공부하고 있는 내용하고 관련해서 이 운하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치님 발표해 주신 내용은 여러 가지 책의 내용들을 잘 담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운하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도상에서 그려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각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절강성에 있는 소흥부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이 지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다 만든 건 아니고요. 다 만든 건 아니고 그 이제 하버드 대학교하고 중국 그 푸단 대학에서 그 중국 지리에 관해서 역사 지리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하면서 이거를 디지털 지도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고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이제 하천을 복원하는 한 1820년 기준에 당시에 하천을 복원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하천들 중에서 이름이 붙어 있는 하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천 데이터들 중에서 운하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데이터들을 추출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국의 지리서에서 이제 운하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역들을 표현되어 있는 하천들을 제가 쭉 이어 붙인 건데 그래서 보면 절강성 소흥부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쭉 북쪽으로 올라가죠. 근데 이제 지도가 너무 버벅거리니까 아예 크게 그냥 보시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절강성부터 그다음에 강소성 지나서 산동성 갔다가 아예 북쪽에 북경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이 과정인데요. 나오라 북경까지 들어간 지계성의 북경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인데 그래서 아까 이제 하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북경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의 중요성이 이제 운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제가 또 뭐 알고 있는 그냥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마 우리 채널에서 예전에도 한번 언급이 됐었던 인물인 것 같은데 이방익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원래 제주도에 살다가 표류해서 대만에 이제 표착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복건성을 통해서 대륙으로 들어온 다음에 쭉 호송이 되어서 북경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연행사들을 따라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는 장기간의 여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지나간 길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길을 따라서 오다가 그 공로를 따라서 쭉 오다가 한 여기 소흥부부터는 운하를 타고 와요. 운하를 타고 오는데 운하를 타고 이렇게 쭉 오다가 이제 소주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멈춰서 조금 있거든요. 멈춰서 좀 있다가 쭉 올라가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운하 근처를 보면 이렇게 큰 호수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큰 하천들을 쭉 이어놓은 게 운하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한 이 정도 양주부나 이 정도쯤에서 갑자기 이 운하를 안 타고 용로를 따라서 가거든요. 용로를 따라서 갔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이게 범람을 해서 그런 걸 거다라는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고, 이 이방익이 여기를 지나간 게 1796년인데 그 전해에 이제 범람이 심하게 일어나서 여기부터는 용로로 가겠다. 이제 배에서 내린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기록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배에서 내려서 계속해서 용로를 따라서 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운하 옆길이 있거든요. 또 이 운하 옆으로 이렇게 쭉 용로가 이어져 있는데, 용로로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가 한 요 정도 좀 큰 호수가 나오는 지점에서 이제 아예 용로를 타버려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이게 운하를 이용할 수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호송 절차라고 하면 굉장히 공식적인 그 경로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이게 운하를 따라서 쭉 갔을 거라고 이전에 다른 많은 연구자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여기가 아마 범람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용로를 따라서 이동을 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우리가 운하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 뭐 수에즈 운하 같은 것처럼, 물론 수에즈 운하도 자주 막 저번에 한번 크게 막혀서 큰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여기도 범람이 되면은 쉽게 되게 자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알 수가 있고, 뭐, 네, 그렇네요. 또 지도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가까이 가서 또 봐도 될 것 같고요. 북경에서 딱 끝나나요?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아까 이제 하치님 말씀하셨던 거, 그 구간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한 5개 구간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많이 이용하는 건 여기 천진에서 끝나는 운하가 마지막으로 끝나고, 여기가 보통 이제 약간 중간 종점이랄까요? 그런 정도고, 이제 여기서부터 북경까지 들어가는 운하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넘어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제가 그 하천 데이터에서 추출해낸 게 이게 운하로 딱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그린 게 아니고 운하라고 나와 있는 거를 여기다가 그린 거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으로 운하라고 판단이 되는, 그러니까 역사 그 기록상에서 운하라고 판단이 되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파란 선이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혹시 지도 나온 김에 저기 뭐야 하체님도 혹시 저 지도 보면서 추가로 설명해 주실 게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분도 질문할 거 있으면은 간단히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이 질문하시는 걸로. 지금은 다 연결돼 있지 않죠, 저렇게? 구간 같아요. 흔적은 남아 있는데 다 연결돼 있으려나? 잘 모르겠네. 지금 오히려 더 정비가 잘 돼 있을걸요? 아마 천진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천진. 지금도 그런 운하를 이용한 물류를 하나요? 그죠. 엄청 활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운하로 뭔가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 때인가? 뭐 하여튼 아라뱃길? 아라뱃길이라고 해서, 어, 그때 약간 아랍 중국같이 큰 나라에서나 운하 쓰는 거지, 왜 한국에서 운하 쓸 일이 뭐 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라뱃길 쓰나 근데? 인천 인천 쪽 터미널은 꽤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렇구나. 바다로 인천 항으로 들어오는 물자를 거기서 뿌려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걸로. 이 책에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게 지금도 운하가 활발히 이용이 되고 그게 또 1대1로 연결해주는 하나의 동맥으로 또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새롭게 의미가 창출이 되었다라고 결론에서 뜨고 있거든. 중국 학계에서도 그렇게 또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국 지금 운하가 그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을 거예요. 얼마 안 됐을 건데 그 등재 과정에서 학술 대회라든가 이걸 새롭게 발굴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
라고도 그 책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진짜 아마 또 그렇겠네. 네네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 게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진행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이게 사실 요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를 생각을 해내기 전에 문화를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되나 그거 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프로젝트 할 때 논의를 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고민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현재 지도에 있는 운하를 따라서라도 그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하천이 잘 정비돼 있긴 해요. 훨씬 그럴 거예요. 부럽긴 저도 이제 하네요. 구간 들어보니까. 구간만 봐서 모르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쭉 다 이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태우나 물론 편하긴 한데 아까 그 개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구간과 정체 구간이 생기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지도상으로 보면 이 밑에 있는 그 뭐지 절강성에서 그냥 쭉 바다를 따라서 가서 산동반도를 거쳐가지고 천진까지 가는 연안항로가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가요? 뭐, 예, 원나라 때까지는 이게 문화로 이용을 하고 해로도 이용을 하는데 이게 연안 항로를 이용하다 보면은 좀 풍랑에 많이 휩쓸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명대가 되면 이제 왜구들이 극성을 부르죠. 아,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연안 항로는 점점 폐지가 되는 그런 추세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왜구들은 여기 절강성에 왜구가 굉장히 많이 창궐했다고 나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운하는 크게 문제는 없었던 거겠죠? 운하를 타고 이동을 하는 네, 경우도 있죠. 네, 그럴 수도 내륙으로 있을 것 들어갈 같아서. 때, 예, 남경 쪽으로 가거나 그런 경우도 많았다고 하네요. 기습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 생각은 못했네. 해적들이 운하를 타고 해적이 아니라 수적이네, 수적. 진짜 수적이네. 그러니까 한때 해적이었던 것 이런 거네. 어, 그러니까 약간 TMI 하자면은 조선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해운은 그 당시 선박 기술이나 조종 기술, 항해 기술로는 압도적으로 불리해요. 수운에 비하면은 압도적으로 불리해가지고 아까 인준이 저기 하천이 말해준 것처럼 그런 풍랑 문제라는 것도 있고 뭐 노를 저어가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동아시아의 선박들이라는 거는. 그래서 바람을 만나고 이런 문제도 또 있고 해류에 휩쓸릴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대두가 되죠. 그리고 수운할 때 장점은 일단 안정적이잖아요. 수량이랑 물길이. 그래서 원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은 여차하면 육지에서 끌 수도 있어요. 그거를. 그런 방식도 있고 또 좋은 거는 아까 저기 하치님이 얘기를 잠깐 해줬지만 어, 수는 보호하기가 편해요. 물자를.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했을 때 잠깐 얘기해 준 것처럼 그 군사를 보내줘가지고 방어하는 거 도움 주고 이랬다 그랬잖아요. 경비서고 이러는 거. 그게 가능한 게 그냥 운하를 따라서 가고 있을 때는 운하 옆에 있던 병사들이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다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왜구가 왔을 때 털어서 가면 끝이에요. 근데 수운으로 가면은 그걸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경비 문제 이런 걸로 해서도 굉장히 이제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해랑 강화도에 특히 그 바다에 붙어가지고 성이 많이 있는 게 다 좋은 선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우리나라도 그래서 운하를 뚫으려고 그랬었어. 태안반도 이쪽에다가 안면도 이런 데다가 뭐 실패 번번이 실패했죠. 다 실패했죠. 근데 택도 없었죠. 땅이 어. 너무 뭐 단단해가지고. 그쵸. 뭐 하여튼 그래서 수은이 압도적으로 심지어는 유리했다. 제가 듣기로는 고려 때 뭐 불포천도 뭐 운하 뚫으려고 불포천 쪽에 맞아요. 근데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지형 자체가 그 화강암이다 보니까
웬만한 기술로는 뚫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강은 되게 많은데 비해서 땅이 고도가 높은 데가 많고 음. 안반이 너무 단단해서 그게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운하도 그런 거 보면 신기해요. 우리가 잘 몰라서 하는데 아마 기술적인 문제에서 건설 공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흥미로운 게 많을 것 같아요. 자기기로 운하는 가장 힘든 게 고저차 그것 때문에 맞아요, 힘들다고 맞아요. 알고 네. 있는데 뭐 그런 거 자세히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어. 대역주인이다. 저기 수평님 그 양주 또 중국집 또 대가잖아요. 양주 볶음밥이라는 거 있는데 그거 혹시 뭐 이것도 뭐 대운하랑 관련 있나요? 저 지도 보니까 양주가 딱 있긴 한데 대운하에. 아, 그렇잖아도 제가 그 처음에 이 북리뷰를 한다고 했을 때 좀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볶음밥을요? 그게 아니,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양주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 양주가 우리 중국집 가면 또 양주 볶음밥이라는 또 볶음밥이 있길래 도대체 있죠, 둘이 있죠.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해서 아니 근데 예, 양념볶음밥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 혹시 한국인의 밥상 같은 거 봤을 때 뭐 선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후루룩 빨리 먹을 수 있는 뭐 물회라는 걸 이제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그쵸. 이 양주에 있던 그 상인들도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 양주볶음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저는 이제 뭐 지명만 대충 알아들었는데 이번에 지금 우리 궤도님이 지도를 한번 또 만들어서 보여주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정확히 양주라는 지역이 어떤 가치가 있었고 그렇게 활발한 음식이 활발하게 그 음식 문화가 발달했었는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 저도 사실 우리나라에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그 말씀하세요. 우리나라에도 네. 충무김밥 있잖아요. 그쵸. 그 충무김밥 있죠. 바다에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그 남편들 위해서 간단하게 도시락 같이 싸준 게 충무김밥인데 약간 양주김 그 뭐지 볶음밥도 그 빨리 먹을 수 있는 재료들 해가지고 일 나가기 전에 먹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또 다르게 이해를 한 부분이 그 이제 저희 지도 만들고 그 관련돼서 연구를 할 때 나왔던 내용이 그 이방익이라는 사람이 여기 강소성에 있는 여기를 들르거든요. 여기 있는 그 성취소를 들르는데 성취소를 들렀다 나올 때 여기가 엄청나게 막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가 요즘으로 생각하면 한남대교에서 서울 톨게이트 갈 때까지 거기 구간이 엄청나게 막히잖아요. 들어갈 때 나올 때 이럴 때 엄청나게 막히는데 그런 거랑 또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수평님이 얘기해주신 양주라는 곳 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이 운하하고 장강, 여기 양자강하고 크로스하는 곳이라서 여기가 이제 완전 그 톨게이트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빠져나가면 쭉 고속도로가 뚫리는 거죠. 그래서 이 양주라는 지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상인들의 약간 핵심 포인트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양주 볶음밥이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양주 볶음밥을 비유하자면 뭐 옛날에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 뭐 우동 같은 그런 우동 한 그렇죠. 그릇 하고 가지. 딱 그거네. 그 장강에서도 오고 밑에 있는 저기 강소성에서도 운하가 와서 거기서 정체가 되니까 배 세워놓고 잠깐 내려가지고 이제 호로록 겹쳐 이 이제 얘기도 양주볶음 하고. 딱 먹고 다시 배에 올라타서 쭉 가고 뭐 대충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재밌습니다. 역시 이런 게 또 들어가야 재밌어. 언제 먹으러 갑시다. 중국집 가면 양주볶음밥 파나? 팔아요. 하는데 그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볶음밥 형태가 뭐 들리는 바로는 양주볶음밥이 있고 뭐 원조다라고 이제 뭐 많이들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이것도 뭐 워낙 음식에 대한 역사는 온갖 썰들이 난무하면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예. 아주 재밌는 썰이었습니다, 문화님. 감사합니다. 대역주인이다. 오늘 이 북리뷰를 들으면서 좀 몇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한국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사 중에서도 특히 조선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사에서 이제 가장 폐쇄적인 시대를 어디라고 꼽으라고 한다면은 꼭 나오는 시대가 조선시대이긴 해요. 이제 이 조선시대의 폐쇄성을 이야기할 때 있어가지고 꼭 이야기하는 게 그것 중 하나가 뭐 국제 무역이 없고 뭐 물자 교통이 뭐 수월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책에서 소개했던 시기, 즉 이제 대운하의 시대가 또 중국에서 해금을 활발히 했던 시기였고 이 시기가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조선 왕조가 유지됐던 시기와 좀 일맥상통한 또 시기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조선 이전 시기 뭐 고려라든가 신라를 언급했을 때 그 동시대에 이제 중국의 해상 활동을 보면은 지금 대운하 시대의 그 시대보다는 좀 더 활발하고 좀 개방적인 모습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에서 뭐 폐쇄성을 이야기할 때 특히 조선은 왜 국제무역에 무관급했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조선이 그런 폐쇄적인 국가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만한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한번 꼭 사가지고 필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북리뷰여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은 평가해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하치님 쓰신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저자를 감히 대신해서 아, 그럼 마무리를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 하치님이 뭐 간단하게 마무리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어떤 사람들이 좀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래, 좋다, 걔도 좋다. 스프링님 같은 경우는 뭐 한국사를 전공했는데 이게 중국사 내용인데도 좀 도움이 됐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좀 유익할까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리해 주세요. 꼭 특정할 부분은 없지만 누구나 봐도 다 유익한 책인 것 같지만 적어도 좀 동서양을 좀 거시적으로 보고 싶은 분들, 좀 시야가 커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하치님의 북리뷰 대운하의 시대, 중국은 왜 해양 진출을 주저했는가? 이 책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네, 마무리하죠. 네, 하치님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